망한 나라의 표본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아마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진 정치와 이념이 나라를 잡아먹어버린, 한때는 한국의 좌파 진영이 베네수엘라의 길을 묻자고 할 정도로 좌파 세계의 롤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평균 몸무게가 9kg이 넘게 빠졌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원을 습격해서 얼룩말이나 기린 같은 걸 잡아먹기도 한 중산층 이상의 수백만 명이 고국을 등져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게 한국의 좌측 진영은 여전히 베네수엘라에 길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 영상 역사 속의 문재인이라는 시리즈에서 문재인과 차베스가 얼마나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차베스의 정치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대법관을 대폭 늘리겠다. 지금 이재명과 그 조직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법정의가 어쩌고 민주적 사법 절차가 저쩌고 하면서 대법관을 늘리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이유로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에. 그리고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참혹했어요. 차베스의 짓을 이재명이 하려는 짓과 비교하려면 배경 설명을 드려야겠죠. 차베스는 1999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급진적인 개혁들을 무리해서 추진해요. 아시다시피 저들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뭔가가 나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이념에 절어드는 과정이에요. 차베스의 여러 무리한 짓들은 국민 개개인은 물론이고 종교계, 경제계, 민영, 언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저항을 가져왔습니다. 급기야 2002년에 차베스가 자기 측근들을 국영기업의 낙하산으로 대거 내려보내면서 노조와 경영진이 합세한 총파업이 대규모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권 퇴진 운동으로 성장합니다. 2002년 4월 11일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야구노 다리라는 곳에서 시위대를 대상으로 차베스의 친위대 정부군이 발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19명이 죽고 150명 이상이 다쳐요. 특히 대부분의 사상자가 군대가 쓰는 총으로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자 당연히 나라에 난리가 나죠. 그날 저녁에 육군이 차베스를 구금하고요. 차베스는 사임하겠다는 선언문에 서명을 했다고 발표됩니다. 나중에 차베스는 자기는 그런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요. 다음 날 차베스 반대파에서 임시 대통령이 선출돼서 취임을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몇몇 나라에서 새 정부의 탄생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해요. 그러나 그 다음 날 다시 차비스타라고 불리는 차베스를 지지하는 전위 조직이 전국에서 봉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도 둘로 갈라져서 근위대를 비롯한 군 내 차베스 충성파가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임시 대통령을 체포해요. 그 임시 대통령은 급히 외국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차베스는 47시간 만에 대통령 자리에 복귀해요. 이게 2002년 베네수엘라 쿠데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일단은 쿠데타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누가 하고 보고서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랬다 저랬다 계속 뒤집혔습니다. 꼭 한국 꼴을 보는 것 같죠.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이 반역죄로 기소된 이 쿠데타의 주역들이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 일은 권력에 도전한 쿠데타가 아니었다. 권력 공백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차베스는 이 판결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법관을 현행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다. 대법관의 임명 요건을 완화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법관을 의회가 검증하겠다. 검증에 통과를 못하면 해임하겠다. 의회가 대법관을 쉽게 임명하고 쉽게 해임할 수 있게 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지금 한국과 똑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법관을 왜 늘리겠다고 하느냐? 행정과 입법을 틀어쥔 권력자가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관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판결, 심지어
타인에게 내린 무죄 판결이 마음에 안 든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내린 유죄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책임자인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감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편 법관을 늘려서 사법부가 권력자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얘기예요.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면 물론 지금 사법부가 이재명 재판을 전부 무기한 연기해버린 상황이죠. 한국 사법부는 스스로 이재명 대령통 가랑이 밑으로 빌빌 기어 들어가고 있는 꼴입니다. 판사라고 이름을 달고 있기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면 이재명 측은 100% 재상고를 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재상고심을 담당할 대법원은 이재명이 양껏 늘려놓은 대법원이 됩니다. 법원의 정치 편향을 바로잡겠다. 정치 개입을 막겠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 누가 한 말일까요? 차베스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차베스는 2004년에 대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어차피 의회 절대 다수를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법은 뭐든지 만들 수 있었거든요. 대한민국과 상황이 똑같죠. 그리고 즉각 대법원 증원과 교체에 착수합니다. 12명을 친차베스 성향의 법관으로 채웠고요. 공석 5석도 역시 친차베스로 채워버립니다. 야당과 언론에서는 사법 장악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만 의회의 다수를 틀어진 차베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력이 전혀 없었어요. 이 조치가 완성되자 차베스는 쿠데타 관련 재판을 주도했던 판사를 의회를 통해서 해임해버립니다. 이제 차베스는 대법원을 그리고 사법부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한 겁니다.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 차베스는 뭐라고 답을 하느냐?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좌파의 국제 교본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좌파들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네수엘라의 언론, 야권, 그리고 시민사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쿠데타다. 권력 분립의 원칙을 공격했다. 행정과 입법에 이어서 이제 사법까지 손에 넣었다고 격렬히 저항합니다. 법률가들도 여기에 반대했어요. 베네수엘라 헌법상 국가의 권력 구조를 변경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대법관 증원 개정안은 사실상 사법부의 권력 종속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과반만으로 통과를 시켰다. 그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차베스도 의회를 과반은 장악했지만 3분의 2를 갖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재명이랑 똑같죠. 그러나 행정, 입법, 이제는 사법까지 손아귀에 움켜쥔 차베스에게 저항할 힘이 나라에 전혀 없었습니다. 친차베스 언론은 사법부가 의회 통제를 받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거라고 나팔을 불어댔고요. 물론 차베스를 지지하던 국민들도 열광했습니다. 세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것은 독재로의 길이다. 민주주의 후퇴다. 세계의 인권단체들도 삼권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그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EU도 베네수엘라가 법원을 길들였다면서 비판 성명을 냈어요. 선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법원은 이념 조직으로 변해버렸어요. 차베스를 지지하는 법관들, 차베스의 측근 정치인들이 대거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 차베스가 임명한 대법원장은 나는 혁명적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자 대법원 행사에서 대법관들이 차베스의 선거 구호를 다 같이 재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조치가 시작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베네수엘라의 모든 권력이 차베스 한 사람에게 집중됐어요. 입법과 사법, 그 누구도, 그 어떤 기관, 그 어떤 권력도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 입법, 사법, 3권이 한 사람 손아귀에 있었던 거예요. 한국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견제도 없고 균형도 없는. 2009년에 차베스는 헌법의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을 폐지해버리고요.
종신 집권의 틀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은 이 결정은 헌법에 하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2004년 대법관 증언 이후로 차베스가 사망하는 2013년까지 베네수엘라 정부가 법원에서 패소한 건이 몇 건이냐? 0건입니다. 한 건도 패소하지 않았어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모든 재판을 다 이겨버린 겁니다. 반면에 차베스와 대립하다가 차베스가 너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했던 야당 정치인은 바로 부패 혐의가 씌워지고 그래서 결국 망명을 해버렸어요. 반정부 성향의 피고를 석방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가 즉시 체포되고 수감되는 일도 있었고요. 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재판의 판사 3명을 대법원이 나서서 즉시 해임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는 절대 권력하에서 베네수엘라는 망국의 길을 걸어왔어요. 2012년에 차베스는 암이 악화되면서 자기 끈앞풀 출신인 부통령 마두로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마두로가 집권 중이에요. 그래도 명목상 선거를 치르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후계자를 지명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차베스의 대법원은 헌법을 유연하게 해석하면서 이 권력 승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거수기 역할을 한 거예요, 법원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15년에 차베스 사후 첫 총선에서 베네수엘라는 야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넘게 가져가는 압도적인 승리를 합니다. 이제 개헌을 통해서 차베스와 마두로의 암흑기를 끝낼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자 마두로 여당은 총선이 끝나고 새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아직 자기네가 다수당일 때 대법관 13명을 마두로 충성파로 한 방에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야당의 의원 3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급히 잘라버려요. 그래서 야당을 개헌 저지선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2017년에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지금 의회는 위헌 상태라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법원이 입법권을 행사하겠다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해요. 상황이 그 꼴이 되자 다수당이 된 야당이 망명 대법원을 만들고요. 자기들끼리 33명의 대법관을 임명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법관들은 탄압을 피해서 전부 다 외국으로 흩어져서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망명 대법원입니다. 그리고 유럽 의회와 남미의 몇 개국이 이 망명 대법원을 베네수엘라의 공식 법원으로 인정해버려요. 개판이죠. 이것이 차베스의 대법관 증언에서 시작된 사법 장악의 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한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같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입법, 행정을 통합한 거대 권력, 사법부도 우리법연구회를 통해서 사실상 이미 3권 중 2.5권은 이재명이 통합해버린 상황입니다. 그 남은 0.5마저 집어삼키는 수단이 바로 이 대법관 증언이에요. 이재명이 악한 사람이라서 결과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3권의 통합은 독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려는 중인 거죠. 대법관이든 뭐든 숫자를 늘린다고 하면 한국인들은 이상하게 그게 좋은 건 줄 아는 경향이 있어요. 늘리면 서비스가 좋아지고 친절해지고 뭐 세금을 냈는데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원래 다수결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은 원래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정의가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의 한 형태일 뿐이에요. 사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법입니다.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결정되는 재판을 우리는 인민재판이라고 부릅니다. 법이라는 것은 권력을 보조하게, 선출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선출 권력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법이고 그게 바로 견제고 그게 바로 권력의 상쇄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새삼 설명하고 있는 것조차 웃긴 겁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초등학생들도 상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원칙조차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